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바로 우리 농장의 이야기라면 오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주사제로 계속 치료해 왔는데 일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다시 설사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호흡기까지 잘 걸리는 일이 많다. 이유를 하고 나면 호흡기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송아지 폐사율이 5%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송아지에 질병이 많고 질병이 많으니 당연히 폐사율이 높은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송아지의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은 상당 부분 송아지 분만 후 초반에 결정이 되고 소화기 질병의 발생이 높을수록 이것은 호흡기나 다른 질병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송아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우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송아지의 장내 미생물들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며 그는 그 당시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일종의 신의 저주나 형벌로 여기던 시절에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경험과 탁월한 관찰력으로 질병을 규명하려 노력했으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그 날카로운 관찰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은 미생물의 집합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신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장의 미생물들은 송아지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일까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는 그 위나 장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균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에 무엇이 처음 유입되는가에 따라서 송아지의 건강 상태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유익한 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송아지는 건강한 장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유해한 균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설사와 같은 질병의 발생이 쉬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익한 균은 바로 어미소의 초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해한 균은 송아지 후 분만 과정과 처치 과정에 위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도 초유에 관해서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장 건강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유는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올리고사카라이드가 같은 물질이 풍부합니다.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은 이미 유산균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은 미생물이 먹는 먹이이며 프로바이오틱은 미생물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유를 먹자마자 어미의 초유에 담긴 미생물들이 바로 장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올리고사카라이드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의 기능과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로 일종의 만능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고사카라이드는 초유에만 특징적으로 풍부한데 그래서 초유의 품질이 송아지의 장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바로 송아지의 주요 질병인 설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보통 초산 후에 태어난 송아지와 경산 후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초산 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질병이 더 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물질의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래프처럼 경산 후의 초유에서 훨씬 더 많은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생성이 되고 이를 먹은 경산 후의 송아지가 훨씬 더 장내 미생물을 더 견고하게 생성할 수 있어서 질병에 더 강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초유를 얼마나 충분히 먹였냐에 따라서 장의 발달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초유를 잘 먹인 경우에는 장육모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장은 육모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병원체가 침투할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은 다중의 차단막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보통 초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강한 장은 점액층이 있고 그 아래 장을 보호하는 미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의 세포가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체가 침투하면 싸울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장은 이 모든 구조가 허술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장세포가 느슨해지면서 병원체의 공격도 쉽게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데 장내 미생물의 붕괴가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붕괴는 또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에게 혼란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항생제의 과다한 사용과 급격한 사료의 변화입니다. 항생제의 남용은 장 건강에 해로운 아주 주요한 이유인데 그 이유는 항생제가 장에 유익균을 죽이고 그 혼란을 틈타서 유해균이 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든 주사든 설사약에 첨가된 형태든 똑같이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말한 설사가 있어서 주사제로 치료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자꾸 설사가 재발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설사를 하면 항생제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해서 설사를 줄이는 개념보다는 문제가 되는 원인균을 약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항생제 주사는 해롭지만 그래도 항생제를 물에 타서 먹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보통 젖소 농가에서는 우유를 나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간 우유는 나비를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유방염이 걸려서 젖꼭지에 유방염 연고를 넣은 우유가 대표적인데 이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송아지에게 종종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송아지는 나중에 성장이 더디고 질병이 더 잘 걸리며 나중에 생산되는 우유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들이 유방염 연고의 항생제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항생제를 전혀 송아지에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할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건 탈수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설사인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 사료 변화는 주로 이유의 시기에 발생합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먹는 내용물이 달라지면 바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냥 소가 탈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요동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의 혼란을 틈타서 유해균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바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아지가 이후 질병이 많다면 이후의 속도와 시기, 방법에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이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변화의 기울기가 완만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대한 우유를 먹으면서 사료는 일찍 도입해야 하고 이유에서 사료의 전환은 또 늦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유를 충분히 늦게 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후 질병이 잘 발생하는 것은 또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기간에만 방점을 두고 실제로 그 완만한 전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는 우유의 양은 줄어가는데 송아지의 젖이 끊기는 시점에 먹어야 할 사료를 충분히 먹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이유를 늦게 하더라도 송아지의 질병은 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유를 먹는 와중에도 최대한 송아지가 사료를 충분히 많이 먹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유를 시켜야 바로 이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아지를 키우다 보면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현상을 반드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송아지가 호흡기에 걸리면 꼭 얼마 있다가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유나 사료 변경을 하고 나면 송아지에게 설사가 오고 이런 송아지가 또다시 호흡기를 겪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gut lung axis라고 하는데 여기서 gut은 내장을 의미하고 lung은 폐입니다. 그리고 axis는 축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소화기와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장과 폐는 발생학적으로 같은 배아의 같은 부분에서 분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이 정상 세균총을 형성하듯이 유사한 방식으로 폐도 정상 세균총을 이루어서 조직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각각 조직의 정상 세균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혈류를 타고 움직이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눈에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장에서는 설사가 발생하고 장에서 정상 세균총이 불안정해지면 이것은 호흡기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소화기 질병이 왔다고 해서 단순히 설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병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흡기와 소화기에 관련해서만 떼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연관성은 심장과 뇌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호흡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것은 심장에서 심근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호흡기가 심하게 걸린 소는 잘 성장을 하다가도 급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소화기의 감염이 뇌와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송아지가 가끔 이로 인해서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아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최초의 선택은 어떤 초유를 먹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소의 초유가 되었건 분말 초유가 되었건 그것의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상 세균총이 제대로 형성되게 됩니다. 정상 세균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소화기 질병이 잘 발생을 하고 이때 만약 항생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이 정상 세균총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설사의 빈도나 정도가 심해지고 이때 농장에서는 설사를 멈추기 위해서 단유를 자주 시행합니다. 단유는 건강한 장 상태라면 12시간 정도 우유를 끊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약해진 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양분의 공급이 약해지면 장세포는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설사는 더 심해집니다. 단유를 해야 설사가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은 우유가 거의 없어서 설사로 나오는 변이 적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설사의 치료가 더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장의 염증성 반응이 높아지고 장벽의 손상이 더 빨라지며 심한 경우에는 장벽이 탈락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매우 광범위하고 빨라서 소염제를 주사한다고 해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아지가 사료를 먹는 시점부터 항산화제를 첨가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실제 질병이 발생하는 시점에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설사와 같은 소화기의 질병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바로 호흡기의 발생으로 쉽게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가 많이 발생한 송아지에서 호흡기가 걸리는 것, 이후 호흡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장 건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호흡기입니다. 물론 반대로 호흡기가 발생을 해도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가 발생을 하면 주저하지 말고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항생제 주사를 놓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선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송아지의 장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과 갑작스런 이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송아지가 받는 추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한우 사육에 있어서 송아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표는 소의 연령에 따라서 사료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사료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태어나자마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영양가가 높은 양질의 초유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사료 효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바로 7개월부터이며 이때부터는 사료 효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태어난 두 마리 송아지가 7개월 이전에 질병과 성장장애로 일단 서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내가 한정적 예산을 가지고 소에게 투자하고 싶고 가장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송아지를 크게 키우고 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먼저 집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량 송아지가 있어야 이후에 어떻게 돈 되는 소로 키워나갈지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강의 요청은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